전쟁의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입니다. 밀리터리 입문 영상 전투기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밀리터리는 일반인이 알기 힘든 어려운 분야라고요? 너무 마이너한 분야라서 선뜻 발을 들이기 힘들었다고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뉴스에서 F-35니 F-22니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전투기엔 뭐가 있는지 KF-X는 뭔지 이 정도는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전투기는 하늘에서 굉음을 내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고 폭탄과 미사일을 퍼붓는 거대한 비행기인데요. 이 위대한 비행기의 역사를 라이트 형제가 시작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싸움의 동물인 인간은 비행기가 등장하자마자 전쟁에 써먹기 위해 개조했는데요. 이렇게 처음 전장으로 들어온 비행기는 아주 초라하고 미미했습니다. 조금 어이없지만 귀여울 정도였는데 뭐 날아다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차보다 느렸으니 전투에 효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건 적의 머리 위를 날면서 얘네 뭐하나 하고 살펴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비행기의 첫 임무는 바로 정찰이었습니다. 1차 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런 자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유럽 각지를 정찰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마주치면 버스 기사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전쟁 중인 적인데도 말이죠. 이 정도로 전쟁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는데 갈수록 이런 항공 정찰이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조종사들은 권총 한 자루씩을 챙겨 다녔고 가까이 오면 권총으로 빵빵 쐈습니다. 최초의 공중전은 이렇게나 귀여웠죠. 그런데 땅에 붙어서 쏴도 맞추기 힘든 권총을 하늘에서 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기관총을 들고 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다 적기가 보이면 조종을 멈추고 기관총을 쏴버렸죠. 또 비행기에 자석을 하나 더 만들어 기관총 사수를 태워보기도 하고 아예 비행기에다 기관총을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봐도 정확도나 안정성이 한참 부족했는데요. 좀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하려면 조종사의 시선에 맞게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총을 쏴야 하는데 당시의 비행기는 프로펠러기입니다. 기관총을 앞에 달아놓고 쏘면 프로펠러가 박살나거나 총알이 튕겨 조종사에게 돌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펠러에 장갑을 덧대 총알을 맞아도 버틸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프로펠러를 교묘히 피해 쏘는 동조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친구가 바로 모란 솔리에인데 이것이 바로 전투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기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프로펠러에 날개가 2개 달린 복엽기였습니다. 현대의 항공기들은 날개가 하나인데 왜 이때는 날개가 2개였을까요? 바로 적기의 꼬리를 물기 위한 고개 비행, 도그 파이팅을 하기 위함인데요. 당시에는 속도가 다 거기서 거기였고 방향 전환 능력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도그 파이팅에서 적의 뒤를 잡거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선 날개의 양력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했기에 개수를 2개로 늘렸습니다. 심지어 날개가 3개인 삼엽기까지 등장하죠. 이렇게 전투기가 정찰기를 유격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 각국은 항공기의 가능성을 깨닫는데요. 이거 잘하면 폭탄도 들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1차 대전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끝에 항공기의 역할이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항공기의 등장부터 시작된 정찰기와 폭격기, 그리고 얘네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격기, 또 정찰기와 폭격기를 호위할 전투기, 폭격기는 아니지만 지상의 목표물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공격기와 해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뇌격기, 그리고 미래에는 폭격기의 임무와 전투기의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전폭기까지 등장하죠. 이 모든 친구들을 보통 전투기라는 말로 통용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의 전투기는 공중의 적을 공격하는 공대공 목적의 기체입니다. 이런 분류 기준만 보면 아주 세기의 공중전이 펼쳐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레이더나 통신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적을 만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저 적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서 눈으로 열심히 적을 찾아 헤매곤 했죠. 그래도 많은 나라는 이 항공 전력을 포기하지 않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항공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무와 캔버스 천으로 비행기를 만들던 과거를 넘어 이제는 금속으로 기체를 만들기 시작했죠. 현대에는 전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때는 폭격기에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는 당시 폭격기 무정론이라는 개념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엄청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대공포 몇 대는 맞아가며 기관포를 쏴서 탄막을 형성하면 어떤 적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로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논리였는데 한마디로 헛소리였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결과가 바로 입증됩니다. 1차 대전을 겪으며 전투기의 목표는 더 빠르게 날고 더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더 화끈한 화력과 튼튼한 몸집으로 적들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폭격기뿐만 아니라 전투기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 폭격기들은 그냥 전투기의 밥이었습니다. 1차 대전보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더 발전된 기체를 끌고 마치 고개 비행을 하듯 폭격기 주위를 날아다니며 공격했죠. 물론 폭격기들은 일반 전투기보다 크기가 크다 보니 대구경 기관포를 더 많이 장착해 화력 자체는 전투기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맞히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건데 마치 비비탄 총으로 날아다니는 무기를 잡는 꼴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폭격기에 더 단단한 장갑을 두르고 기관포를 더 많이 장착하는 등 미련하게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한계가 너무 명확했죠. 전투기가 빨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바다에서 전투기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항공모함이 등장해버렸습니다. 원래 바다의 주인은 그 웅장한 전함이었는데 각종 전투기가 난입해 공격해대니 전함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전투기의 발전은 해전의 양상마저 아예 바꿔버릴 만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의 꽃, 제트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주범, 독일에서 개발한 메서슈미트 2호기가 최초의 제트기입니다. 이런 제트기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펠러로 느릿느릿 날던 당시 전투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미친 속도를 보여줬죠. 하지만 당시의 미숙한 기술력과 조종 능력, 그리고 무장의 한계로 전황을 뒤집을 만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전쟁은 이변 없이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독일의 제트기를 연합국에게 넘긴 채 말이죠. 이미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비행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파헤쳤다고 생각했지만 제트기의 등장이 또다시 항공기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 제트기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윽고 1세대 전투기가 등장했죠. 1세대 전투기는 터보 제트 엔진을 장착한 기체로 전쟁 막바지와 전후에 등장한 친구들입니다. 아직까진 소리의 속도를 넘지 못하는 아음속 기체였으며 무장도 기관포나 폭탄 정도였죠. 이 1세대 전투기가 첫 교전을 벌인 무대는 공교롭게도 6.25 전쟁인데요. 바로 미국의 제트기 F-86 세이버와 소련의 제트기 미그-15가 맞붙었습니다. 두 기체의 스펙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조종사의 기량 차이로 F-86이 더 많은 미그-15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1세대 제트기의 승리는 미국이 가져갔죠. 이렇듯 6.25 전쟁은 과거의 프로펠러기가 현대의 제트기에게 바통을 넘긴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1세대 전투기에 레이더와 화력 통제 장비를 장착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1.5세대 전투기입니다.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드디어 전투기가 소리의 속도를 돌파하는데요. 그렇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진 2세대 전투기가 등장합니다. 거기다 레이더도 정교화되었으며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미국의 F-100 슈퍼세이버와 과부 제조기라고 불리던 F-104, 소련의 미그-21이 대표적인 2세대 전투기에 속합니다. 2세대 전투기들이 개발될 무렵 발발한 전쟁이 있었으니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념의 차이로 치러진 냉전의 대리전, 베트남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강대국들이 베트남전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이제는 음속의 2배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고 지상 공격 능력도 갖춘 전폭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3세대 전투기의 등장이죠. 대표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미국의 F-4 팬텀과 소련의 전투기인 미그-21의 개량형이 3세대 전투기에 속합니다. 이런 기체들을 가지고 화려한 항공전을 벌였는데 과연 누가 더 우세했을까요? 당연히 세계 최강인 F-4 팬텀을 들고 나간 미국입니다. 하지만 당시 F-4 팬텀이 마냥 활약하지는 못했는데요. 당시엔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 기관포를 장착할 바에 다른 무장을 장착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사일의 명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미국은 5인 사격을 피하기 위해 육안으로 적기를 확인하고 교전하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바람에 도그 파이팅에서 미그-21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거기다 하드웨어는 나름 괜찮았지만 아직도 소프트웨어가 영 부족했죠.
그렇게 미국은 베트남전이 끝나자 다시 기체를 갈아엎었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하나 장착하는데요. 바로 비행 제어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들고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쉽게 말해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할 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컴퓨터로 덕분에 조종사의 비행 제어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4세대 전투기입니다.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15와 소련의 수호이 27이 있죠. 그리고 4세대를 개량해 레이더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4.5세대 전투기가 등장합니다. 4.5세대에 장착된 레이더는 바로 전자식 능동주사 레이더인 A사인데요. A사 레이더는 200km 이상의 먼 거리에서도 여러 적을 식별하고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죠. 최대 6대의 적기와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전자전기인 그라울러처럼 제한적이지만 전자전 방어와 공격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F-15K도 포함되며 현재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X도 4.5세대로 예상하죠. 이 KF-X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A사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으로 한화 시스템에서 국산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가 등장한 김에 국내 전투기들을 좀 살펴보자면 미국이 개발한 F-4 팬텀과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F-5 제공호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의 기체는 상당히 노후된 기체로 약 220대가 남아있으며 아직까진 현역이지만 이후 개발될 KF-X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예정입니다. 또 F-15K와 F-16, FA-50 등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최강의 전투기는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F-35A이죠. 1991년 중동에서 발발한 걸프전은 온갖 첨단 장비가 총출동한 전쟁인데요. 단연 가장 빛난 무기는 전투기입니다.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들이 하늘을 누볐고 심지어 이 전쟁에선 스텔스기까지 등장하는데 바로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입니다. 오직 스텔스 성능만을 위해 설계한 기체로 다른 성능이 부족해 하늘을 나는 다림이라며 놀림받기도 했지만 걸프전에서만큼은 스텔스기의 무서움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이 끝나자 드디어 대망의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합니다.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텔스인데요. 레이더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전투기만이 5세대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4.5세대 전투기도 나름 스텔스를 적용해 세미 스텔스기라고도 불리지만 5세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스텔스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는 F-22 랩터는 정확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곤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친 수준이죠. 지금까지 등장한 그 어떤 기체도 랩터를 이기지 못할 정도이니 처음 등장한 녀석이 최종 보스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F-22와 미국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러시아의 수호이 57, 중국의 J-20과 J-31이 있습니다. 하지만 J-20에는 카나드라는 보조 날개가 달려있는데요. 이 날개가 비행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 면적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따라서 스텔스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중국은 스스로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존하는 전투기들의 종류와 역사인데요. 비행기가 발명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투기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인류는 땅을 정복해야만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동방세계까지 로마의 힘을 끼쳤던 아우구스투스가 그랬고 유럽과 아시아를 호령했던 몽골의 패왕 칭기즈칸이 그랬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며 중세부터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무적 함대로 불리며 유럽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스페인 제국과 그 무적 함대를 격파한 대영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의 바다를 아우르는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죠. 그 다음 단계는 하늘입니다. 미래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텐데요. 따라서 많은 국가가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서는 더 확실한 스텔스성과 피격당했을 시 자체적인 수리 기능, 전투기의 무인화와 이런 무인 전투기 편대까지 지금으로선 상상뿐인 기술들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7세대, 8세대 전투기까지 나오겠죠. 그때가 된다면 정말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전투기들의 무대가 우주까지 넓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패권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세계의 패권 경쟁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전투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지식스토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입문 영상 전투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